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어제 이 CPI 발표 이후로 다행히 이 비트코인은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조금 뒤에 이 CPI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이 차트부터 보면 요때가 이 CPI가 발표된 시점인데, 이 CPI가 발표된 직후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딱히 그 방향성을 잡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발표 전보다 살짝 이 약세로 흘러갔는데,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거의 한 새벽 1시, 거의 2시가 넘어가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움직임은 어제 이 미국 증시 나스닥 움직임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어제 나스닥 역시 이 CPI 발표 이후에는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서면서 큰 방향성을 잡지는 못했다가, 마찬가지로 이 1시, 2시를 넘어가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큰 상승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 쪽으로 무게를 돌리니까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 역시 이렇게 상승 쪽으로 함께 돌렸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한때는 19,000달러까지 넘고 거의 19,100달러 선까지도 올라섰다가 지금은 살짝 빠져서 한 18,800달러 선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은 나스닥과 상당히 커플링된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도 언젠가는 이 주식시장과 디커플링 되면서 따로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암호화폐 시장이 미 증시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해요. 그리고 이번의 상승이 꽤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일봉으로 보는 건데, 최근 이 3주 동안에 이 박스권에서 놀고 있다가 결국엔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연말 대비해서 지금 17% 정도의 이 비트코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해가 바뀐 이후로 해서 단 한 번의 하락도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진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보시면 이 FTX 사태, 이때가 지금 FTX 사태 11월에 이렇게 큰 폭락이 나왔던 것인데, 이 어제의 상승으로 이 FTX 사태 이전에 그 바닥권의 가격까지 지금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빨간 선이 지금 현재 가격을 보이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이 FTX 사태 이전에 그 바닥권의 가격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전히 이 DCG 리스크가 상존하긴 하지만, 이 루나 사태 때, 요때가 이제 루나 사태 때인데, 이 루나 사태 디파이 붕괴 그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 이때 장이 어느 정도 올라서긴 했지만, 그 이전에 바닥 가격인 거의 한 29,000이나 30,000달러 선을 이때는 올라서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루나 사태 이후로는 그 바닥권인 가격까지 올라서지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이 FTX 사태 이전에 이 바닥권 가격까지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제 제가 요거를 보여드렸는데, 작년 루나 사태 때는 손절친 시장 참여자가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이 FTX 사태 이후로는 엄청나게 이 손절친 시장 참여자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작년 FTX 사태 이후로 팔 사람은 이미 다 팔고 이제는 매수 우위 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 상승으로 이 FTX 사태 이전에 이 바닥 가격인 여기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은 이제는 진짜 이 매수 우위 시장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매수 우위 시장이라는 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매수가 강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의 상승은 좀 상당히 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비트코인은 상승을 했지만 알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상승이 나온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뭐 많이 빠진 건 아닌데, 최근에 알트코인이 좀 어느 정도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리고 원래 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순환하면서 상승이 온 적도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비트가 살아난 만큼 조만간에 또다시 이 알트장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미증시도 잠깐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뭐 다우나 S&P, 나스닥 모두 1%가 채 안 되는 소폭의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밈주식 3인방 기억하시죠? 이 게임스탑, AMC, 베드베스 앤 비욘드가 있는데, 보시면 이 대표적인 밈주식 세 가지 모두 게임스탑
포스탑은 8%, AMC는 2%, 베드베스앤비욘드는 또 무려 50%나 상승을 했어요. 전날에도 이 베드베스는 68%나 상승을 했는데 어제 역시 어마어마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그만큼 이 투기 수요 자금이 몰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조금씩 돈이 돌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또 이런 투기 자금들은 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들어올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요. 그러면 이 지금 상황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또 궁금할 건데, 그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암호화폐 기업을 보면 그 주가의 흐름이 어떤지에 따라서 이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읽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암호화폐 기업을 보면 이 코인베이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보시면 이 어제 코인베이스는 8%가 넘는 비교적 큰 상승이 나왔고, 차트도 살펴보면 작년 연말에 거의 $30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인데, 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역시 어제 하루 동안 7.9%나 상승을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한번 보면 보시는 것처럼 작년 연말에 거의 $130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210 선까지 올라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스닥에 상장된 암호화폐 기업의 주가만 봐도 이 암호화폐 시장이 어느 정도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나 이 코인베이스의 주주는 모두 블랙록과 뱅가드, 모건스탠리 등 대표적인 월가의 금융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의 추후 전망은 이제 밝아지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어제 발표된 이 CPI를 한번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이 CPI 지수는 이 예측치와 동일한 6.5%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측치와 동일하게 나와서 살짝은 좀 아쉬웠는데, 근데 저는 이 지수보다 이 전월 대비 이 CPI가 꽤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6.5%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6.5% 상승을 했다라는 것이고, 이 MOM은 전월 대비해서 상승률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이 마이너스 0.1%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월 대비 이 상승률을 좀 한번 보시면 어제 마이너스 0.1%의 전월 대비 상승이 나왔는데, 쭉 보시면 지금 마이너스가 없어요. 지금 색깔이 이게 파란색이고 빨간색이 있는데, 이 파란색 빨간색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예측치보다 적게 나왔으면 파란색이고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으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지만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어제 발표로 마이너스가 찍혔고 그 이후로 지금 보시면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로 찍힌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2020년 6월 10일에 이때 마이너스 0.1%가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6월 10일 이후로 처음으로 전월 대비해서 이 인플레가 꺾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20년 6월이라면 한창 이 코로나의 영향에 들어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 이렇게 물가가 많이 꺾였다가 그 이후로는 계속 조금씩 전월 대비해서 올라왔던 건데, 드디어 어제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찍으면서 진짜 이 인플레가 꺾였다라는 신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또 앞으로의 이 금리 방향성을 결정지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또 이 기사를 보시면 연준 인사들이 금리 인상에서 이 25bp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하면서 이 베이비 스텝으로 기운다라는 기사가 오늘 오전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필라델피아의 하커 총재는 75bp씩 인상하던 시절은 지났다라고 하면서 내 생각으로는 앞으로 25bp 인상이 적절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또 리치먼드의 박힌 총재는 지난해처럼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 금리 인상 폭이 상당히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페드워치를 보시면 하루 전만 해도 이 25bp의 금리 인상을 76%나 예상을 했는데, 어제 CPI 발표 이후로 25bp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이제는 92%로 확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금리 인상폭이 줄어든다는 것은 또 경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텐데,
보시면 이 IMF 총재도 세계 경제가 바닥을 쳤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이 IMF 총재가 이 여성분인데 뭐라고 했는지 좀 더 보면 이 IMF 총재가 경제 전망에 대해 우리는 바닥을 쳤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올해 말에 가까워지면서 내년의 경제 방향이 성장세로 반등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년의 경제 방향이 성장세로 간다면 주가는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미리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그러면서도 긍정론에도 불구하고 올해가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전쟁이라든지 에너지 위기, 노동시장의 피해, 이런 것들의 리스크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 바닥론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건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어쩌면 찐바닥은 이미 나왔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점점 더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 플랜 B도 오늘 오전에 이 트윗을 올렸는데 2022년 작년 이 11월에 15,500달러가 바닥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024년 반감기에는 32,000달러가 될 것이고 2025년 불장 때는 10만 달러가 넘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트윗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바닥론이 솔솔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진짜 바닥이 이미 나왔는지 아닌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저나 플랜 B나 IMF 총재가 이미 바닥이 나왔다라고 해서 앞으로 바닥이 안 나온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또 다른 바닥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다만 시간이 갈수록 이 진짜 바닥이 나오는 것은 점점 그 가능성이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암호화폐 시장 내부의 리스크가 있어요. 아직도 이 DCG가 해결되지 않아서 불안한데 어제는 이 넥소까지 또 한 번 이 불안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불가리아의 검경이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넥소를 수사했다라고 하면서 원코인 폰지 사건에 연루됐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넥소가 자금 세탁 창구로 활용된 것으로 보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하면서 이 불가리아 검찰과 경찰은 불가리아에 위치한 넥소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한편 두바이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안토니 프렌체프를 쫓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안토니 프렌체프가 이 넥소의 CEO인데 결국 지금 이 넥소가 현재 이 자금 세탁에 활용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출처가 불가리아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이 현지 미디어를 찾아보니까 요거더라고요. 보시면 불가리아의 수도가 소피아인데 소피아의 뉴스라고 하면서 보시면 넥소에 대한 이런 경찰 수사가 기사화가 되면서 이렇게 사진과 영상으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블룸버그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사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짜 이 넥소가 자금 세탁에 관여를 했는지가 중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 경찰이 수사를 할 텐데 일단 이 넥소는 저 기사가 나온 직후에 바로 이렇게 트위터에다가 그에 대한 관련 트윗을 여러 개 올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넥소는 매우 엄격한 자금 세탁 방지 및 고객 알기 정책, 그러니까 KYC 이 정책과 관련하여 절대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년 동안 많은 사업, 그러니까 그런 유혹들을 거절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가장 높은 규제 준수하면서 계속 아니라는 식으로 트윗을 올렸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또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사실이냐 막 묻는 글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 댓글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요것을 한번 보면 이런 것은 전통 금융기관, HSBC 등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리스트는 매우 많고 여기에 새로울 것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긴장을 푸세요 라는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그러면서 요 기사를 첨부를 했는데 요 기사를 한번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2019년 7월에도 자금 세탁 혐의로 이 크레디트 스위스를 조사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떴었고 여기에도 돈 세탁 조사에 걸린 크레디트 스위스, 돈 세탁의 늪속 크레디트 스위스 하면서 일단 여러 금융가들이 이런 자금 세탁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크레디트 스위스도 여전히 지금 회사는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넥소가
이 자금 세탁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고 해서 이 일 자체로 회사가 망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낮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수사를 시작을 했으니까 진짜 혐의가 있는지 어떻게 결론이 나오는지 봐야 되겠지만, 사실 이 자금 세탁 혐의 걱정보다는 이것이 뱅크런으로 이어질지, 그것이 제일 두렵습니다. 아무래도 이 암호화폐 시장은 기존 금융시장보다 훨씬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나쁜 소식이 나오면 시장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뉴스를 보고 이 뱅크런, 이 코인을 뺄 텐데, 저도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넥소의 상당수는 빼고 일부만 예치 중인데, 이 예치 중인 것이 올해 5월 달에 만기라 현재는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이 넥소는 한번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면 만기까지는 무조건 찾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출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번 일도 잘 넘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넥소에 좀 특이사항이 있는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 이 실시간으로 자산을 증명하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이 넥소의 총 자산은 고객 부채의 100%를 초과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트윗도 한번 보니까 어제 그 기사가 나온 이후로도, 여기 보시면 10시간 전이니까 기사가 나온 이후에 이렇게 트윗을 올렸는데, 이 넥소가 이 플레어 코인을 에어드랍 했다라는 이런 소식을 트윗에다 올렸고, 그리고 이 플레어 코인도 넥소 거래소에서 상장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트윗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 기사 이후로 이렇게 트윗을 올린 것을 볼 때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이 넥소의 CEO 안토니 트렌체프인데 1월 10일에 이 블룸버그의 TV에 나온다고 이렇게 또 트윗을 올려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이 블룸버그 TV에 나와서 라이브로 최근 이 암호화폐 붕괴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기사를 보면 뭐 두바이에 체류 중인 안토니 트렌체프를 쫓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서 뭐 지금 도망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이런 걸 보면 뭐 인터뷰도 뭐 블룸버그에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넥소가 아직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 같으나,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이런 안 좋은 뉴스들을 앞으로도 잘 해결할 수 있을지, 그것이 좀 걱정이 돼요. 그리고 이 넥소가 무너지면 또 한 번 암호화폐 시장에는 피바람이 불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추가적인 이 암호화폐 업체만 붕괴되지만 않는다면 올해 암호화폐 시장은 생각보다 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넥소 이슈만 좀 어떻게든 잘 마무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